1995년의 일이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경복궁 앞을 막아 놓았는데 사실 경복궁이 있는 위치는 분수지리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있는 데가 경복궁, 사실상 경복궁을 늘려야만이 거기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한국 전체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분수지리적인 그 시각이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조선 총독부가 있는 경복궁 위치였기 때문에 거기에 경복궁을 완전히 제압했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조선 총독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도사학과 유지 교수입니다. (1995년의) 일이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물론 조선 총독부는 그 미술관으로 그렇게 모습을 바꿨지만 그 외경 모습은 그대로 조선 총독부의 모습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 미술관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잔재 중 가장 큰 곳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다. 거기서도 이어지는 시청 건물까지 그렇게 많이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는 이 건물은 건축 기술로 볼 때는 상당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남기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논쟁이 당시 좀 있었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그 6, 7년 지났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러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처음은 조선 총독부의 그 가장 위에 있는 탑에 그 머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8월 15일, 1995년 8월 15일에 제거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절탄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앞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거기서 그래서 일제의 잔재의 가장 큰 그 실물의 머리가 초르탄되는 그러한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당시는 굉장한 화제가 된 것입니다. 모두 해체돼 가지고 일부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일각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안치라는 표현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가면 거기에 그냥 흩어져 있어요. 하나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가지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완전히 법화된 것처럼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조선 전독부는 당시 한국 전체를 통치하는 행정 기구였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 전독이 거기에서 모든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당시 일제의 관점으로서는 한국인들은 소요 예비군이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인을 확실하게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기구, 강력한 행정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조선 전독부가 있었습니다. 언제 또 독립운동을 그 한국 안에서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들로서 그것을 통제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조선 전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복궁 앞을 막아 놓았는데, 사실 경복궁이 있는 위치는 분수지리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수지리로 보면 거기 네 가지 그 하나의 판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조선 전독부가 있는 데가 경복궁. 사실상 경복궁을 늘려야만이 거기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한국 전체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분수지리적인 그 시각이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조선 전독부가 있는 경복궁 위치였기 때문에 거기에 경복궁을 완전히 제압했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조선 전독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에는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대만에서는 대만 전독부, 그곳은 지금 그 대만 중앙정부 건물로 사용되고 있죠. 대만의 경복궁 같이 눌러버린 곳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 좀 있죠. 여기는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한국은 별로 안 좋은 거죠. 느낌으로서는 일단 제거해야 된다.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강경 우익 인사가 국방과 교육 분야 강요를 맡게 됐는데요. 네, 이 부분은 그 일본이 한 번 결정한 것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1993년에 고노 담화로 사실 그 일본 정부 자체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상당 부분 인정한 과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募集移送管理なども還元強圧によると総じて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行われた。 그런데 사실상 그 아베 정권이라는 그 극우 정권이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완전히 번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95년에는 무라야마 담화라는 것이 발표가 무라야마 담화가 어떤 것이었냐고 하면 그때 폐정 50주년이 됐으니까 1995년이었기 때문에 무라야마 총리라는 그분이 세계 앞에서 사죄를 합니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했다. 그것을 사죄했고요.
또 일본은 식민지 지배로 많은 고통을 아시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본은 국책을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 담화 그리고 그 2년 후에 무라야마 담화 이거는 또 관보미항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잖아요. 그곳에 대한 반발이 일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극우파들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적어도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된다. 이것이 시작된 것이 97년쯤이었습니다. 그 연장선 사이에 현재 일본의 자민당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또 작업을 해요. 일본 우파들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야의 우파들도 함께 해가지고 이제 논리를 구축하고 위안부에 대한 고노 담화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특히 무라야마 담화는 침략 전쟁을 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냐고 하면 일본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고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해방 전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식민지를 그렇게 수탈한 게 아니다. 식민지를 근대화하여서 오히려 발전을 시켜주었다. 라고 하여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 내용 속에 위안부 문제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위안부는 간제 동원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을 쭉 논리적으로 하고 간연회도 하고 그 이상한 책도 내고 그것을 1997년부터 본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이 쭉 현재까지 있었고 2022년에는 스가 정권 때는 가기 결정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합니다. 이것은 간여회의, 한국에서 말하면 근무회의 결정인데 그러나 간여회의라는 것은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한국과는 좀 달라요.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일왕의 명령 그것을 거의 계승한 것이 가기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2022년에 가기 결정했는데요. 역사 교과서 문제를 또 본격적으로 위안부는 그냥 위안부였다. 그러니까 근대가 시켜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위안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해야 된다. 가기 결정이니까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교과서 채택이 안 됩니다. 이게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간제징용이라든가 간제노역이라는 데서 간제라는 말을 빼야 된다. 그리고 그때 징용이라는 것은 모두 조선인, 한국인도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에 대한 같은 나라 사람에 대한 그 징용, 신병이라는 것은 전쟁 시에는 국제법으로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교과서에 싣고 보편화하는 거죠. 일본 안에서. 이런 작업을 일본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쪽에서 사도관산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일본은 가만히 있거나 부정합니다. 그때 노동은 합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논리 작업을 계속했어, 일본이.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위기 의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식은 일본에서는 법적인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제 노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국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 강제 노역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이겼는데 일본에서는 강제 노역이 아니다. 그때는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기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것을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그거는 일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버리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일관되게 왜곡을 계속 관철시키는 것이 일본의 판법입니다. 우리는 법대로 역사인식 타로 이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함도 문제라든가 사도관산 문제 때 그냥 이거는 뭐 한일 간에서 이게 합의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냥 한국 쪽에서 조금 그 양보하고 일본의 이야기도 좀 받아들이고 그냥 악수하자. 이게 한국의 생각인데 일본은 절대 아닙니다. 일본 쪽에 법적인 역사적인 일관되어 있는 그러한 그 위경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일본이고 한국은 애매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은요 아무래도 패전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전범 국가 낙인을 받았어요. 사실상 거기서 다시 일본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곡을 전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해방되고 또 쭉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었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의 반작용으로 일제강점기를 열심히 안 가르치게 됐어요. 이게 요새 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일제강점기는 역사 시간에 마지막 2시간으로 끝났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역사를 안 가르치지만 다른 이유로 일본의 역사 교육은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끝납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일본인들이.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앞까지 대하 드라마라든가 역사 드라마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 일제강점기라든가 그 이후에 대표한 전쟁이라든가 그 드라마 자체가 없어요. 일본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안 가르친다라는 혹은
드라마나 영화로서도 만들지 않는다. 큰 현대사를. 그 이유는 바로 침략의 역사, 진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특히 자민당 정권이 오래 집권했기 때문에 이 자민당 정권의 초산들은, 국회의원의 초산들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러한 A급 전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 일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친일파 초산들은 일제강점기를 왜곡시키고 싶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상당히 현실화되어 되기 시작했다. 이게 한국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한국도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혹은 역사를 왜곡시키기 시작했어. 이게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는 우리 대일 외교정책 기조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그 서로 일본도 한국도 60주년이면 환갑이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러니까 조금 성숙해야 된다, 서로가. 그런데 그때는 올해만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만의 상황으로 보면 안 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가라는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그 고노 담화도 있었고, 이거는 일본에서 낸 것입니다.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고, 그리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요 칸나오토 선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1910년에 그 한일 병합은 간제였다라고 민주당 정권이었지만 선언한 담화가 있었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네. 물론 그 이후에 조금 그 우적인 그 아베 담화도 나왔지만, 그래도 이런 거 모두 포함시켜서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만 갖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로 이제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서로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독도 문제도 하토야마 정권, 이것도 민주당, 일본의 민주당 정권 때는 그 교과서 문제에서,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에서 뺐거든요. 그쪽에, 일본 쪽에서.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이면 이것은 연도 문제니까 일단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생각열도 문제하고 독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이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각열도는 현상 유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고 중국이 공격해 오니까 이거는 우리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자. 이게 일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우리 것이니까 그대로 현상 유지하자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이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그냥 독도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일본의 연토 문제를 잘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이선적으로 그 일본하고 그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본 쪽에서 원하니까 모든 거 좀 들어준다라든가 이것도 정말 안 되는 태도이고 그런데 일본이 너무 나쁘니까 라고 해서 일변도로 공격적인 태도로 나간다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리를 하자라든가 이러한 태도로 가는 것이 성숙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역사적인 공부를 너무 지우친 공부는 안 되고 세계적인 정세를 알고 그 다음 그 한중일 그리고 미국 관계라든가 이러한 다 알으면서 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획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일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분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한국은 섬나라도 대륙도 아닌 연해 국가라는 대륙하고 해양 국가의 샌드위치가 되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은 해양 세력으로서 미국하고 함께 가기만 하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한국으로 만치는 길이다라는 것을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쪽에 치우치면 한국이 분단이 되어가지고 한국 안에서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격하게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한국 내의 그 싸움을 일단 지양시키는 것이 한반도 남북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남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길은 한국의 특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한국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